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수사 중인데 당시 대통령실 CCTV를 확인했더니 그동안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내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한 전 부총리,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네, 어렵네요. 이미 이달 중순에 출국 금지했다고요? 네,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거는 어제였는데 이제 실제 조치는 이미 이달 중순에 취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이루어졌던 출국 금지가 연장이 됐습니다. 왜 출국 금지가 내려졌을까 봤더니 대통령실 CCTV를 확인을 했더니 그동안 말했던 진술하고 행적이 달랐다 이거잖아요. 뭐가 네. 달랐다는 겁니까? 네, 이제 이들 3명은 작년 12월 3일 이제 저녁 8시 40분쯤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최상목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이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들은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한 전 총리는요,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제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득을 했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 전 부총리도 사전에 계엄을 전혀 몰랐다. 또 오후 9시 55분쯤에 도착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얘기했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 전 장관의 경우에도 국무위원들은 이제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 2분 머물 때 얼핏 단전단수 문건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국무회의가 열린 그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에서 이런 진술과 다른 수상한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만약 이들 3명이 이제 진술과 달리 문건을 받아서 이걸 뭐 적극적으로 읽어보든가 살펴보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계엄에 찬성하고 가담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계엄 이제 개입이 확인이 되면 방조나 묵인을 넘어서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위증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장면도 포착이 됐다던데요. 한 전 총리가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CCTV에서는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측은 그 계엄이라는 충격이 커서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CCTV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억의 오류 정도고 계엄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장관들 모두 나는 반대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좀 밝혀지는 겁니까? 네, 그럴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그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대통령실 자료를 보면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이제 3일 밤 10시 17분에 시작돼서 22분에 종료가 됐다. 이것만 기록이 돼 있을 뿐 이제 발언 요지는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한덕수, 최상목,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이제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계엄 선포 를 말렸다고만 돼 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이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문건은 최 전 부총리가 받은 한 장짜리가 유일한데요. 그 문건의 하단에는 이제 쪽수 1년번호로 추정되는 숫자 8이 적혀 있습니다. 문건이 최소한 8명에게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CCTV 분석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문건을 추가로 받은 국무위원이 또 있는지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장관들이 다 반대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CCTV를 통해서 묵인하거나 동조한 게 확인이 된다.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묵인한다라든지 아니면 동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을 해서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범이 무죄인 상황에서 방조범이나 아니면 이것에 동조한 사람이 오히려 유죄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유죄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조범 성립도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묵시적 동의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일정 정도의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 그러니까 명령을 지시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전달받은 문건에 대해서 실제 조직적 행동을 위해서 이걸 전달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방조범도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 내지는 윤 전 대통령의 그 아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묵시적으로 방조했다 내지는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CCTV라는 게 영상은 있지만 음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입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CCTV를 통해서 나는 문서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리 확인한 정황이 보였다라는 것만으로 방조범 내지는 정범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명확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막아서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에 실제로 그 후속 조치, 수속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동조해서 더 나아간 정황,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12.12 사건이나 5.17 쿠데타 사건을 봤을 때에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명시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사실상 협조를 했다라든지 실행 행위를 한 경우 아니면 실행을 하고 내가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동조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방조범 내지는 사후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TV 영상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실제 이 사람이 이렇게 묵시적 동의를 하고 더 나아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방조까지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 기자, 그런데 삼청동이죠. 대통령 안가 CCTV도 확보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의 협조를 받아서 삼청동 안가 CCTV를 제출받고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가 CCTV 확보로 계엄 선포 전후에 이제 이곳에 드나든 인물이 누구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건 계엄 선포 직전인 12월 3일 오후 7시쯤에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를 했고요. 다음 날에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구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안가에 모여서 친목 삼아 저녁을 먹었다, 이런 수상한 모임이 있습니다. 일단 안가 CCTV를 통해서 계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들 외에 누가 안가에 출입했느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 이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까? 이제 경찰은 최근에 그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제 비화폰 통화 기록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을 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지시를 했다고 폭로를 한 날입니다.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을 경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돼서 재구속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삭제가 된 날이 참 공교롭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나왔다라는 것이 입증이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입증에 성공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거인멸 교사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나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하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시켜서 증거인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사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경호처 소관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누군가에게 이걸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실질적으로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증거인멸을 한 사람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교사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행위를 한 정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입증에 성공한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 성공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입건되는 범죄 행위와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 죄로 인해서 재구속 가능성도 있습니까? 재구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됐다가 재구속되는 것 아니면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가 다시 보석 취소로 인해서 재수감되는 것을 상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견이 되었을 때 뭐 재구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으로 내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증거인멸을 하는 행위가 밝혀지게 된다면 재구속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속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구속이 취소된 상황에서 나가서 저질렀다라는 것은 충분히 재구속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구속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재판에 이제 개시 중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집할 증거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내란죄 외에는 추가적으로 기소 가능한 범죄 행위들이 일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입증에 노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사 기법이다라고 보입니다.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네요.